이 한국불교 어제와 오늘이라는 강의 내용은 근현대사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 과거의 일이 현재로 이어지고, 그죠? 또 현재의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역사도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좀 이해하고 좀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한국불교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불교가 미래에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하면 결국 이제 뭐 인도 불교, 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그죠? 유럽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명칭을 덧붙여서 이제 불교라는 이름을 같이 붙이는데, 한국 불교는 한국이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리적, 지역적, 자연적, 그죠? 그다음에 역사적 범주 안에서 우리 민족이 실행하고 지내왔던 모든 현상 전체를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에요? 1700년이에요. 1700년. 네, 1700년, 뭐 1600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700년 가까이 된 불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불교는 우리 민족에서 만들어진 종교인가요? 아니죠, 그죠? 불교는 인도에서, 인도라는 그 어떤 지리적, 자연적, 문화적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 종교가 이제 중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또 유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민족이 신앙하고 또 이루어놓은 불교를 우리는 한국 불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어떤 문화, 역사 속에, 그죠? 불교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 또 불교의 문화와 역사 속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유교 문화죠. 유교는 2조 500년이에요. 2조 500년. 조선 2조 500년 동안에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것이 유교 문화고, 그러면 유교 문화 빼고 나면 전부 무슨 문화예요?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종교 신앙들을 갖냐면 자연 숭배 신앙이죠, 그죠? 토테미즘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샤먼 신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자연 숭배 신앙 속에서 고등 종교인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은 한국 불교는 뭐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되어져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 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불교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불교는 뭐가 있다? 우리 문화와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채 안 되죠. 200년. 300년이 채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 문화와 이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1700년의 어떤 그러한 그 유구한 어떤 시간 속에 간직해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 한국 불교를, 그죠?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문화유산의 80%가 불교 문화입니다. 그죠? 불교 문화재예요. 국보, 보물급들 하면 전부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한참 좀 논란이 됐던 문화재 입장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문화재 입장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냈었어요. 기억나세요? 또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네. 국립공원은 뭐냐면 국가가 이제 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죠? 국립공원,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또 덕유산이든 뭐 예를 들면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 산들이 있죠. 그 산에 많은 부분은 불교 사찰림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리산에 이제 백장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이 암자는 조그만해요. 근데 이 암자에서 보이는 땅이 다 지리산 땅이 이 암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냥 측량할 수가 없어. 그냥 측량. 그러니까 뭐 대체 하면 800만 평? 800만 평이라니까 800만 평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산 전체가 보이는 게 다 누구 땅이에요? 그 백장암 그 암자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도사도 보면 통도사에서 보이는 영축산이 저 봉우리 위에까지가 다 뭐예요? 통도사 땅이에요. 절에서 매매를 네. 응? 절척에서 매매를 해도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땅들이 옛날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왕이 희사한 땅들이 있어요. 왕이 사찰에 이렇게 기부한 땅을 비롯해서 또 스님들이 땅을 계속 사들인 거예요. 스님들이. 그리고 이제 또 간혹 보면 그 시주자들이 땅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땅을 기부한 분들에 대한 제사를 항상 지내줘요. 절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전답을 희사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경우도 900만 평 정도가 되는. 그리고 뭐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뭐 웬만한 이제 이런. 그래서 실제 국립공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국립공원 하면 다 국가 소유의 땅인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뭐야?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 이러면서 이제 막 국가가 강압적으로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막 이제 어떤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딱 그 제한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문재인이 아니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 그것도 우리랑 상의도 안 해요. 사찰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국립공원을 해제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좋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찰은 이게 이제 사찰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입장료만 남겨준 거죠. 문화재 입장료. 근데 그 문화재 입장료라고 하는 것이 사찰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60%를 가져가요. 예를 들면 뭐 3,500원 되잖아요. 3,500원의 60%는 국가가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 뭐 예를 들면 40% 정도는 이제 쓰레기 치우는 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쓰게끔. 그러면 나머지 60%는 언제 쓰냐 하면 통도사 같은 경우 기화가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 정각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여러분들 통도사 가면 다 건물들이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런 비용으로 또 이제 국가가 이제 문화재 보호 그 예산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찰은 사찰 땅이라 하고 그죠?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 받는데 왜 사찰이 입장료를 받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그거는 사찰이 받는 게 아니고 문화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재 입장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참 시끄러워졌네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선거에 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가장 커요. 대통령. 그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이었거든. 대선 얼마 앞두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협의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국가가 다 보전하겠다.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다 보전하고 그러면 이제 사찰에 입장하는 부분을 이제 무료로 전부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가야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80%가 해인사 소유였다. 내장산 여러분들 뭐 다음 봄철에 내장산 가잖아요. 내장산도 79%가 내장사의 소유의 땅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되고 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 돈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돈이 다 절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재가 요즘에는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뭐냐면 근대 문화재를 지정합니다. 근대 문화재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세워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뭐 순교지 이런 데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갖고 여기에도 이제 국가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불교는 뭐 이제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 뭐 불상이든 사찰이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통도사에 소속 있는 국보나 보물은 이거는 뭐냐면 국가 거도 아니고 통도사 거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재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면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국의 문화는 결국 뭐다? 불교의 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그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사찰이에요. 특히 사찰의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작년에 우리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연등회 같은 경우. 그 연등회가 뭐냐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행사인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등재가 되면 뭐냐면 국가가 이제 예산으로 그 행사라든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뭐 처치 스테이 뭐 이런 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가나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는 뭐냐면 결국 불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찰 음식. 사찰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경험하면 외국인들은 뭐 거의 뭐 이제 거의 환호를 지을 정도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 불교가 전래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또 한국 불교사 할 때 드리겠지만은 결국 이제 호국 불교, 호국 신앙의 형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당시의 왕이었어요. 고구려 때는 소수리 왕이었고, 백제 때는 침류 왕이었고, 신라는 물지 왕이에요. 공인된 것은 법흥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왕이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순교가 없어요. 순교.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은 뭐냐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와 우리 문화가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문화. 근데 불교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 불교를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융합을 시키다 보니까 크게 장애 없이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신라, 통일신라, 고려 이때는 뭐 거의 불교 국가죠.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뭐 엄청난 뭐 고승들을 비롯해서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자장 스님, 그죠? 많은 역대의 그러한 고승들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제가 입고 있는 이 장상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의복 자체도. 그러면 이 의복이 어떤 의복이냐? 이게 복식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이 어떤 옷을 이렇게 입어왔는가, 그것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나 이런 데 고궁에 들어가면 한복 입으면 무료로 이렇게 하거든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그래갖고 근데 그 한복들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부 개량 한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선을 갖춘 그런 한복이 별로 없죠. 젊은 애들이 이제 맞게끔 이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저희 이제 스님 한 분이 문화 담당하는 스님이었는데 고궁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을 불러다가 왜 스님들은 무료로 안 들여보내주냐.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 승복이잖아요. 스님들 예를 들면 요게 이제 그 뱃님을 메고 또 적삼, 저고리 이 지금 옷 입는 옷이 우리가 스님들이 입는 일상복 옷이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 민족이 입었던 옷이에요. 조선시대 때. 단지 스님들은 뭐냐면 옷에 뭘 한 거예요? 물을 들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흰 옷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님들은 뭘 해요? 먹물을 들여서 옷감에 물을 들여서 회색의 이러한 승복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전통이다. 그래갖고 이제 막 닥달을 해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하기는 우리가 입는 옷이 전통 옷이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고궁에 스님들이 들어갈 때 이제 무료로 한다라고 자기들이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경복궁, 창경궁 이런 데 할 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고증을 한번 이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장상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황제복이에요. 황제들이 이제 입는 옷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는 이 옷에 황금색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들이 이제 이 옷을 입었던 옷이 이제 이 장상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전래돼서 스님들이 의식을 할 때 입는 장상의 형태로 하게. 이런 이제 복식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면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불교가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 전통에 부합한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관습이라든지 전통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뼈아픈 불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 통일 고려까지는 불교가 쭉 이렇게 그죠 부흥을 하죠. 그러다가 조선 2조 500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사실 건국의 가장 1등 공신이 스님이었는데 그 태조 이후에 태종 그 다음에 뭐 세조 세종 뭐 이런 이제 역대 임금들은 불교에 좀 이렇게 친화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체 이제 이 유교의 어떤 유생들에 의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어.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조 500년 동안에 이 불교는 스님들의 신분은 거의 노비보다도 못한 신분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뭐 양반, 평민, 뭐 그죠 천민 이렇게 쌍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스님들의 신분은 그보다도 노비보다도 못한 이 정도에 따르면 그 불교가 5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조 500년의 어떤 그런 긴 불교가 이제 억불의 시간 속에서 절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절을 찾는 분들이 이제 부녀자들, 우리 요즘 말로 보살님들로 한정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때는 거사불교였단 말이에요. 고려 때는 남자들이 불교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여성 중심의 불교의 색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태종 때 어떤 뭐 스님들 불교 자체를 엄청나게 막 제도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 문안을 출입을 못 시켜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4대문이 있잖아요. 이 4대문 안인과 밖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4대문 안에 스님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태종 때 그걸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풀리게 되냐면 일제 때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고종 32년이면 1895년인데 이때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됩니다. 아주 역사가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했냐면 당시 일본 승려에 의해서. 일본 승려가 보니까 무슨 스님들이 4대 문안을 못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친일 최고 그 내각 대신이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의를 해서 고종에게 상소를 해서 1895년 이때 이제 도성 출입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런 해제를 시키고 1945년 8.15 광복까지를 이때 요 시대의 불교를 뭐라 그래요? 근대 불교라고. 그래서 광복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 불교의 시기를 이렇게 이제 도성 출입 해제 혹은 이제 대한 제국을 만든 이후부터 이제 해방까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승려의 입성 해제가 되면서 당시 이제 이때는 고종 구한말 시대 때는 뭐요? 이가 아니면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제 들어오죠. 러시아, 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등등. 이때 이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냐면 신부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때 신부들 들어오고 목사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갖고 우리나라가 침탈이 되죠. 결국 주도권은 누가 잡아요? 일본이 잡잖아요. 일본이 이제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민지 지배잖아요. 그 36년의 역사가 지금 그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일본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일본이 뭐 예를 들면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와요? 일본 스님들이 들어와요. 아까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쪽은 신부들이 들어오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이런 들어오는데 이제 일본은 뭐냐면 스님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 사찰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래, 마산, 부산,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항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을 약탈해서 빨리 자기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가 항구예요. 그래서 군산. 그래서 군산에 가면 지금도 이제 아주 이 절이 유명한 절인데 일본식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군산에 가면 그 동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핫한 핫플레이스. 그게 이제 군산 가면 젊은이들이 이제 이 동국사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막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데, 이 절이 뭐냐면 당시 일제 때 이제 세워진 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계종에서 이 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많은 일본의 조동종, 임재종 이런 종파들의 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불교가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1877년이 되게 돼요. 1877년에 부산에 이제 절을 세워서 이제 일본 불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창신동에다가는 이제 원흥사라고 하는 절을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세우게 돼요. 왜냐면 일본 승려들에 의해서 일본 사찰이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요? 한국 사찰을 세우게 되는데 1902년 1월에 정토종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서울의 창신동에 원흥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됩니다. 1877년에서 1910년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39개 도시의 절이 113개가 세워졌다고 해요. 일본 절이 113개가 37개 도시에 일본 사찰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일본 승려들이 와서 이제 일본 불교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일본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예요? 단발령, 창씨개명 이런 것들이 기억나죠?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단발령이나 창씨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뭘 했냐면 불교는 스님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스님들을 결혼.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스님들이 결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사찰령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사찰령. 그래서 이 사찰령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11년 6월 3일자로 이 사찰령이 조선 총독부에서 공포를 하게 돼요. 당시 이제 이 테라우치라고 하는 이 총독이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1937년에 정초에 신년하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까지 하면 31개의 큰 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31본산이라고 해요. 이 주지 스님들을 전부 총독부 관저에 모아놓고 미나미 총독이 전임 총독인 테라우치 총독에 대해서 막 이제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당시 망공 큰 스님께서 수덕사에 주석하셨죠. 이 망공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테라우치 총독은 스님들에게 대처를 하겠으니 그냥 뭐요 결혼을 하겠으니 아마 지금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호통을 쳤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찰령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총독부가 다 관리를 합니다. 사찰을 허가를 하고 예를 들면 등록을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본사 말사의 사법을 제정 승인해요. 그것을 본말사법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이 본말사법을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방자치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이 이 많은 한국 절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도가 있다면 우리나라 이 전체에 있는 사찰들을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호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이런 식으로 한경북도까지, 제주도까지 해갖고 그래서 그 절들을 31개를 만들어 나갔고 그러면 조선 총독부는 뭐냐면 이 31개의 주지 스님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절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이제 본사,
그러니까 통도사 같은 경우는 15교구예요. 통도사는 15교구입니다. 해인사 13교구, 범어사 14교구, 그 다음에 쌍계사 12교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상남도에만 본사가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죠. 통도사, 쌍계사, 어디요? 해인사, 경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해놓은 것이 이제 본말사법인데 이것을 이제 이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통도사에 소속된 절이 한 150개 되는 거죠. 그러면 통도사 주지가 이 150개 절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해인사도 뭐 100몇십 개, 뭐 범어사도 100몇십 개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갖고 30일 본산 이 주지들을 친일 성향을 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해강이라고 하는 해인사 주지였어요. 이 친일, 아주 친일, 아주 그냥 앞잡이로서 했던 분이 바로 저 스님인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구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친일 임명 사전을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친일 그 행적과 관련해 갖고 당시 이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계속 지금 이제 환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일 임명 사전에 저희 통도사 큰 스님이었던 부하 스님이 이름이 떡 올라간 거예요. 통도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했지만 한 번도 친일 행정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제 뭐 독립군 자금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뭐 또 우리 각 그 경상도 권역의 도시마다 포교당들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포교당이 마산 포교당이에요. 마산에 가면 마산 포교당이 있거든요. 그 마산 포교당인데 왜 마산 포교당이 유명하냐면 절이 유명한 게 아니라 유치원이 유명해요. 대자 유치원. 그 대자 유치원이 이때 만들어진 1910년에 만들어진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은 뭐 3대, 4대가 다니는 집안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마산에 고개 대자 유치원 정법사에 한 8년 정도, 80년대, 90년대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유치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꼬맹이들이 그래요. 스님들, 이제 스님이라 안 하고 부처님이라 그래요. 부처님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에 유치원 나왔고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에 유치원 나왔고요. 그래서 자기까지 3대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치원은 지역의 유지들만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자 유치원이 이제 100년이 넘은 역사죠. 그런 유치원들을 누가 세우냐면 이 부하 큰 스님이 세워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대자 유치원, 울산에 가면 동국 유치원이 있어요. 동국 유치원은 지금 휴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유치원도 일제 때 세워진 유치원. 그래서 일제 때 이제 이런 유치원 교육부터 해가고 이제 했던.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전부 만들어갖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부학큰 스님이 친일 임명 사전에서 빠지게 되죠. 네, 대표적인 이제 분이 이제 이회강이라는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찰령에 보게 되면 사찰에는 주지를 두고 재산 관리와 절의 사무와 법의 집행을 맡아 사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지 스님 하는데 이 주지라고 하는 그 역할과 그 기능이 이때 이 사찰령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찰 안에서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대표하고 그죠?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 그러면서 당시 이제 본사 주지는 누가 임명해요? 총독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사 주지는 누가 임명했냐면 당시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일제 때.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찰에 대한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1926년에 총독부가 뭘 하냐면 대처승도 뭘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치명타인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절들이 전부 대처승으로 다 지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절들, 뭐 장유사, 성주사 할 것 없어요. 장유사도 그랬고 성주사도 그랬고 뭐 법원사, 통도사, 해의사 다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 일제 때, 요때 이제 스님 생활했던 분들이 다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결혼을 다 안 한 스님도 있지만은 결혼을 또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대처승도 본말사 주지가 있도록 허가를 하는 거예요. 1926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총독부는 30개 본사 제도를 설치하고 친일, 그죠? 성향인을 주지로 임명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서울에 가면 제가 지금 있는 조계사를 이제 30본산으로 삼고 이제 중앙 통제적 역할을 하는 조계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화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우리 불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일본이 일본 불교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스님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근대식 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최초의 근대식 교육이 바로 명진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이게 지금의 동국대학교예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1906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는 전국의 사찰들이 재원을 출연해갖고 이 동국대학교를 만들죠. 원래는 동국대학교가 대학로 쪽에, 서울대학병원 쪽에 있었어요. 서울대학병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남산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남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915년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전문학교 과정. 그래서 명진학교 같은 경우는 1930년에 중앙불교 전문학교, 40년에 회화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회화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6년에 뭘로? 동국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자본금을 누가 가장 많이 냈냐면 통도사가 가장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자본금을 많이 출연한 사찰에서 이사가 한 분씩 나오게 돼 있어요. 동국대학교 이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 노스님도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셨어요. 저희 노스님, 저희 은사스님이 은사스님 또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셨고 통도사의 오라큰 스님도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통도사 스님들이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그 다음에 이화여자 전문학교, 이화여대입니다. 보성 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같은 시대에 세워져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는 불교의 재산이 출연해서 스님들이 재산을 출연해서 이 동국대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근데 동국대학교가 뭐 처음에는 제일 잘 나갔어요. 이화여대, 뭐 연세대 이거 게임도 안 돼요. 잘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발전을 못하게 돼요. 왜? 스님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스님들이 맨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움만 하다 보니까 학교가 발전했네. 지금에 이제 많이 따라왔죠. 저희 동국대학교가 많이 따라와갖고 이제 대학 레벨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경찰행정학과라든지 또 연극영화과라든지 국문학과 이런 아주 좀 그다음에 일산에도 이제 제3 캠퍼스가 있고 이제 경주에도 이제 그 경주 캠퍼스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동국대 병원이라는 데 하고 이 동국대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항일 운동을 주도했던 여러 또 이제 우리가 이제 7.1 그런 스님들도 있었지만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해 한영원이라든지 배경성 스님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이제 만공 스님이라든지 경허 스님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통도사 구화 스님 이런 스님들은 엄청난 이제 독립군 그런 후원을 하시고 많은 이제 그 같은 한국 불교의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이제 조선불교 청년회라든지 불교 여자 청년회, 신간회, 근호회 이런 이제 청년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뭘 맞이하게 돼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당시 조선불교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범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승만 초대 내무부 장관이에요.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이제 장가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승만 때 유일한 불교계 인물로서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만공큰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불교 혁신위원회를 해서 당시 1945년 9월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8.15 해방이니까 9월 달에 뭐냐면 태고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열게 돼요. 이때 이제 전국 승려대회를 여는데 이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친일불교 잔재 그래서 사찰령을 부정하고 친일매국 보수파라든지 탄압성 그래서 뭐예요? 교단의 정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뭐냐면 전국의 사찰들이 결혼한 스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결국 힘으로밖에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뺏고 뺏기고 뺏고 막. 우리 가까이 있는 성주사도 그랬고 장주사도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성주사 장주사는 범어사가 다 그걸 한 거죠. 이런 식의 역사가 채 100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박한영 분이 이제 교정이 되고 총무원장이 김범린.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김구 선생인데 당시 이제 그 부산의 대각사를 방문해서 이제 백영성 스님에게 당시 그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원래 백범 김구도 출가를 했었죠. 마곡사에서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잠시 하다가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가. 자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뭐가 시작이 되냐 정화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화운동.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정화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일본 잔재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냥 결혼한 스님들을 대처스님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듣는 스님들 기분 나빠요. 그냥 스님이라 해야지. 잘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그 표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대중불교를 실현하고 민족 통일을 완수하고 균등 사회를 건설해서 비구 중심의 교단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당시 1954년 봐보세요. 1954년 대처승의 수가 몇 명? 7,000명. 비구 스님은 200명. 7,000대 200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이제 모자라니까 결국 누구를 동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을 동원해요. 조직폭력.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뺏고 또 점령하고 뺏고 뺏기고 그러니까 맨날 뭘 하냐면 소송 그냥 싸움 그냥 그러면서 이 결국 소송이나 재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을 팔기 그래서 땅 없어진 땅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서울 강남 가보셨어요? 강남에 가면 지금 그 무역센터가 있고 앞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봉은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그
한전 그 부지도 원래 공문사 땅이었다. 근데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 땅을 그냥 강제로 한전에다가 거의 홀가에 팔린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밀차 소송에서는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 강남의 그 엄청난 땅들이 다 원래 공문사 땅이에요. 저 성북구에 가면 안암동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개운사가 거의 뒤쪽이 고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